작년 한일 수출 규제 이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그 열기가 줄어들었지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제품과 브랜드는 한국에서 거의 퇴출되는 수순까지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냉각된 한일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난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를 처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양국은 대화를 통한 한일 간 현안 해결에 합의했을 뿐, 과거사 문제와 그 해결책 등을 두고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정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일 해상전력 비교인데요. 이는 단순히 누가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양국의 현실적인 군사력과 향후 양국의 증강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우리 한국이 주변국의 외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수준을 분석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2018년 기준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에서 한국을 136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7위, 일본은 8위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전체적인 군사력 비교입니다. 섬나라인 일본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일 양국의 해군력에 대한 비교가 우선인데요. 해군력을 놓고 봤을 때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일본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일본과 해군력 증강 경쟁을 벌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장하는 게임 체인저를 우리 해군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병력 4만 1000명의 작전사령부와 1, 2, 3함대 및 기동전단, 항공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함대 사령부가 연안방어와 북한 도발 대응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해상에서 일본과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 정도입니다. 해군은 1980년대까지 북한 간첩선과 고속정 침투 방어를 위한 연안함대에 머물렀는데 1990년대 중반에야 광개토대왕급 3000톤급 구축함 3척을 건조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충무공 이순신급 4000톤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확보하고 7기동전단을 창설했는데요. 일본을 압도하지는 못해도 건드리면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는 한국의 고슴도치식 전략을 만들기 위한 차원입니다. 광개토 대왕급은 각 함대 사령부의 기함으로 쓰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해상에서 작전이 가능한 구축함은 9척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에 한두 척이 파견되어 있고, 또한 아덴만에서 복귀한 함정은 수개월 동안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순항훈련에도 한 척이 투입됩니다. 훈련함 한산도함이 진수됐지만 당분간은 충무공 이순신급이 순항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지스 구축함도 정비와 훈련을 감안하면 3척 모두 작전에 동시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과의 해상대치 국면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크게 부족한 이유입니다. 2020년대 중반 차기 이지스 구축함 3척과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초에 걸쳐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6척이 배치되면 1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전략 기동함대를 만들 수 있지만, 기동함대 완성 시점까지는 최소 10여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 전까지는 각 함대 사령부 중심의 수세적인 방어 전력을 구수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 해상 테러 및 해적 퇴치 활동 참여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일본은 헬기 모함 4척과 이지스 구축함 6척, 구축함 30여 척 등으로 4개 호위 대군을 구성하고 있고, 이즈모급 헬기 모함 2척은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될 예정입니다. 2020년대에는 해상 패권 장악이 가능한 수준의 해군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인데요. 해상 자위대도 훈련과 정비 문제로 모든 함정을 동시에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수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유사시 동원 가능한 함정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본 해상 자위대를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해군의 노력이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려면 1조 원이 소요됩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A사 레이더와 무장 등 핵심 장비를 국산화할 예정인 KDDX
6척 확보에 투입되는 비용은 7조 원에 달합니다. 전자장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기체계 도입 및 운영 유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최신 무기 개발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구축함을 찍어내고 있는 중국과 첨단 자국 기술을 적용해 이지스 구축함에 준하는 수준의 함정을 이미 만든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군함의 크기가 커지면 탑승해야 할 장병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을 대폭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계로는 대체하기 힘든 분야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는 해군 정원이 2007년 이후 4만 1000명으로 동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군은 2019에서 2030년 미래병력 소요를 판단한 결과 함정에 1300명,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 등 항공기에 700여 명, 부대 개편에 1000여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서 2018년에는 행정부대 규모 축소 등을 통해 3700여 명의 병력 소요를 자체 충당했지만 더 이상의 자구책 마련은 제약이 따른다는 게 해군의 입장이고, 함정이 첨단화되면서 이를 운영할 전문 간부 확충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군만 인원을 늘리기는 사실상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함정건조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본의 해상 위협을 견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격차가 뚜렷한 만큼 게임 체인저 수준의 비대칭 전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임 체인저로는 대함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중국은 항모킬러라 부르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km 이상의 사거리와 마하 10에 달하는 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현무 탄도미사일을 개발 및 운영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유도 기술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에 비해 명중률이 떨어질 수 있으나 적 항모가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내에서 쉽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일반 해상자위대가 이지스 구축함과 SM-3 요격미사일을 운영 중이지만 2발 이상의 대함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이를 100% 저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위대가 아직 적 내륙 지역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만큼 대함 탄도미사일은 일본에 상당한 부담이라는 평가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지스 구축함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음속의 8배인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격에 성공하려면 최소 1, 2회 정도의 요격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꺼리튜브의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영상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러시아의 경우 마하 8의 속도를 자랑하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실전 배치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도 2014년부터 탄도 미사일에 탑재돼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무기체계로는 함정의 항적을 추적하는 웨이크 호밍 어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예전부터 해군의 비대칭 전력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항모 수준의 대형 함정은 24시간이 지나도 바다에 항적이 남습니다.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수십 킬로 밖에서 어뢰를 발사하면 항적을 추적해 격침시키는 것이 웨이크 호밍 어뢰입니다. 음향을 추적하는 기존 어뢰는 적 함정의 기만 시스템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웨이크 호밍 어뢰는 적 기만 시스템에 속지 않은 채 항적을 추적하므로 명중률도 높은 편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전력 지수를 높여줄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러시아는 미 항모 격침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웨이크 호밍 어뢰를 개발했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 유사한 무기를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총장격인 무라카와 유타카 해상자위대 막료장이 과거 게임 체인저로 여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중국 해군에 우수한 전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견제할 방법조차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주국방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해와 동중국해, 동베트남의 일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본으로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을 지키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차근차근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로 변모해 있겠지만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대칭 무기의 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은 첨단 무기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쟁은 의지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국지전은 다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한 국지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중국은 현대 국가들 중에서 진실과는 가장 거리가 멀고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도 진정성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만 치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약점은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기주의의 표본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 공산당 정권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자국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사재기를 해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먼저 코로나를 극복했다면서 마스크와 방역 물자를 비싸게 수출하며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고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의기양양했지만 과연 그 행동은 중국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은 코로나 위기를 미국에 대한 패권 경쟁에서 역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같은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중국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오만한 표현과 사진에서 시진핑의 표정이 말해주듯 중국은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중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려는 시기로 여겼습니다. 기사 제목에서처럼 중국은 세계 각국 정부에 중국을 칭찬해야 도와준다는 비도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글로벌 제조 공급 체인의 수혜를 받고 의료 및 방역물자 대부분을 제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 초기 코로나의 엄청난 전염성에 관한 정보를 알고서 자기들 국가에서 발병한 이후 시중에 나온 마스크 등 방역물자들을 대규모로 사재기해 시장을 장악했다는 점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사회 리더십이 약화되는 틈을 타 국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다른 국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 파트너 및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태도는 중국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똑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를 존중하니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던 초기 비밀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정보를 차단했죠. 중국 정부는 사태 초기 미흡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민심이 성나게 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3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자국의 방역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는 선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감염증의 원천이 중국이었다는 사실엔 의미를 축소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서방권, 특히 미국 정부와 자국을 대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다른 나라에 손을 뻗치며 미래 국제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파트너로 여기는 미국과 달리 국제사회를 중국의 발 아래 두고 조공국가로 전락시켜 중화사상을 실현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패권을 향한 의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선 미국인의 인식은 우한 폐렴 사태를 거치면서 갈수록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18세 이상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일에서 2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퓨리서치 센터가 2005년 처음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26%에 그쳐 2년 연속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커지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냐는 질문엔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꼴로 그렇다고 답해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1%는 시진핑을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도 국제법상 주권국가 정부는 다른 나라 법정에 기소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는데 공화당 상하원에서 중국이 면책특권을 받지 못하도록 결의안을 냈습니다. 중국은 우한 코로나의 근원이 자기네가 아니라 미국 또는 이탈리아 심지어 우주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우긴 적이 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게 미국이 강력한 일침을 날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 미주리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코로나 부실 대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민간에서 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유럽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을 공공연히 비난해온 미국과 달리 유럽은 중국 비판을 비교적 삼가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중국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이 중국에 깊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은 친중에 가까웠습니다. 중국과 가까워졌을 때 과거 경제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번 계기로 외교적, 경제적으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대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약탈적 투자 가능성을 견제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G 통신 분야도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5G에 화웨이를 도입하려던 것에서 협력 강도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도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중국을 찬양하라는 강압적인 태도와 거짓말로 그 기회를 걷어차고 신뢰만 잃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유럽 정치인들은 최근 몇 달간 중국은 유럽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우한 폐렴 발병 초기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체제 선전에만 몰두하고 외교적으로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그들의 지적입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이 사들인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불량이 나온 사건 또한 중국의 신뢰도 추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의료물자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또 한 번 유럽의 분노를 샀습니다. 중국은 사람 간 전염이 없다고 말한 1월과 2월 전 세계를 다니며 마스크와 방호물자를 사재기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 간 전염을 인정했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은 취했을지 몰라도 유럽의 신뢰라는 훨씬 더 큰 미래의 이익을 날려버린 일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사실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유럽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중국을 향한 코로나 책임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목소리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나라 최대 일간 신문 빌트가 앞장서더니 곧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섰습니다. 메르켈의 중국 공격은 정계 기자회견 자리여서 주목을 끌만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총리 대행인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도 중국과의 외교관계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인도는 국가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손해배상 청원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과연 중국에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중국이 과거 급성장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로 전세계 각국을 돌며 정부 차원에서 또는 공산당 간부들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가진 재산은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재산은 외환 보유고 중 미국 국채 보유량입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중국이 보유한 채권을 무효화시키거나 다른 경제 주체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120년 전에 중국은 서구 열강들을 향해 배상을 한 적이 있죠. 이번에 그것이 재현될 것입니다. 중국은 설상가상으로 국제사회에 우한 폐렴 확산 통계를 허위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 차단에 관한 내부 모순과 분열에 빠지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상 중국은 코로나가 종식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곳곳에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염병 차단에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2차 대확산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이미 2차 대확산이 중국 내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는 중국과의 모든 경제 교류를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강력한 경제적 타격이 중국 경제에 가해질 것입니다. 중국은 물품을 지원할 때 감사와 찬사를 공개 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선의를 의심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겠다는 중국 공산당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는 중입니다.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할 때 괘씸죄에 걸리면 이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국제사회라는 회사 생활에서 괘씸죄에 걸려버린 꼴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국이 얼마나 약탈적인 행태를 벌이고 타국을 무시했나 하나둘씩 깨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과 중국 제조 2025로 전세계 영향력 확대를 넘어 세계 에너지 자원 수송 루트를 독점하고 기술과 제조업 공급 체인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한 폐렴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의도를 경제적 목적으로만 보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에 동조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저희를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로부터 탈중국과 의존도 낮추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제가 2년 동안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결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와 공산당의 멸망, 그리고 중국의 분열 말입니다. 한번 기대해보시죠.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계좌 자율구독료 및 회원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진자유TV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